부산항 동남쪽 400km 해역의 수평선 위로 검은 철갑을 두른 거대한 함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동해함대 소속 6척의 순양함과 2척의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이 정확히 18노트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함대의 선두에는 7,500톤급 순양함 청다오함이 우뚝 솟은 함교를 자랑하며 파도를 가르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함선들은 마치 거대한 철벽을 형성하듯 일렬종대를 유지한 채 한국의 영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함대 지휘관인 리우 중장은 청다오함의 함교에 서서 쌍안경으로 북쪽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이 대서양에 황금함대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직후 베이징의 중앙군사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서 나온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태평양을 넘어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해양 실크로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발판은 바로 동북아시아의 핵심 허브인 부산항이었습니다. 훈련이라는 명분은 완벽했습니다. 국제법상 공해에서의 군사훈련은 어느 국가도 제재할 수 없었고, 중국 해군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해역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리우 중장의 머릿속에는 훈련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함대는 부산항 인근 해역까지 접근한 뒤 갑작스러운 기관 고장을 이유로 긴급 입항을 요청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항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작동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리우 중장은 함교 안으로 들어가 레이더 화면 앞에 섰습니다. 스크린 위에는 녹색 점들이 규칙적으로 깜박이고 있었고, 그 점들은 모두 자신의 함대를 나타내는 아군 신호였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서 있는 참모장에게 현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참모장은 즉각 항해 차트를 펼쳐 보이며 지금 이 순간 함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에서 정확히 150km 떨어진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레이더 담당 사병의 목소리가 함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2개의 고속 표적이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리우 중장은 재빨리 레이더 화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스크린 위에는 이전에 없던 2개의 붉은 점이 나타나 있었고, 그 점들은 초당 15m씩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30노트. 이것은 분명 민간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리우 중장의 이마에 미세한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각 함대 전체에 경계태세 1등급을 발령했습니다. 함교 안의 붉은 경보등이 일제히 전멸하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경보음이 함내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수십 명의 수병들이 전투 배치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고, 함포와 미사일 발사대의 덮개가 유압장치의 쉬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6,900톤급 이지스 구축함 닝보함의 페이즈드 어레이 레이더가 최대 출력으로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각형 레이더 패널 표면에 수천 개 소자들이 동시에 작동하며 북쪽 하늘을 향해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불과 3초 뒤 레이더는 2개의 표적을 명확하게 포착했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한 결과가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1척,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1척. 닝보함의 전투정보실장은 즉각 이 정보를 기함인 청다오함으로 전송했습니다. 리우 중장은 전송받은 정보를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세종대왕급은 중국 해군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었습니다. 10,000톤이 넘는 배수량의 최신의 SPY-1D 레이더를 탑재한 이 괴물은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산 안창호급까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해군이 이번 상황을 단순한 훈련 감시가 아닌 실제 전투 준비 태세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리우 중장은 아직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여전히 자신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6척의 순양함과 2척의 이지스함. 그는 참모장에게 함대 전체를 전투 대형으로 재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청다오함과 닝보함을 중심으로 나머지 순양함들이 원형 방어진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함선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5km로 유지되었고, 이는 상호 화력 지원이 가능한 최적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 해군의 두 함선은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100km 안으로 좁혀지자 중국 함대의 모든 레이더가 최대 출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자기파가 포화 상태로 공중을 채우기 시작했고 양측의 전자전 장비들이 서로의 신호를 방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함 뉴비함의 함교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함장인 이소령은 함장 속에 앉아 전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스크린 위에는 중국 함대의 배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컴퓨터는 이미 각 표적에 대한 최적의 타격 순서를 계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전투정보실장인 김대위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적 함대가 전투 대응을 갖추었고 모든 무기 체계가 활성화된 상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직 발사대 준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뉴비함의 선체 중앙과 후방에 설치된 KVLS 수직 발사대 총 128개 셀 중에서 현재 전투 준비가 완료된 것은 32발의 SM-2 블럭 3B 대공 미사일과 16발의 해성 3 대함 미사일이었습니다. 이소령은 작전 명령을 떠올렸습니다. 작전 사령부로부터 내려온 교전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적 함대가 영해 경계선 30km 이내로 접근하거나 명백한 적대 행위를 보일 경우 선제 타격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함대는 영해 경계선에서 40km 떨어진 지점에서 전투 대응을 갖추고 북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소령은 통신장교에게 중국 함대로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제 해상 비상 주파수를 통해 영어와 중국어로 된 경고문이 전파를 타고 나갔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중국 함대는 즉각 현재 위치에서 정지하고 남쪽으로 회항할 것. 만약 영해 경계선 30km 이내로 진입할 경우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청다오함의 함교에서 경고 메시지를 수신한 리우 중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베이징의 명령은 가능한 한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 부산항에 접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해군은 훨씬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었고 이미 명백한 레드라인을 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리우 중장은 참모들과 긴급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참모들은 여기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모들은 숫자상 우위를 근거로 계속 북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한국 해군이 선제 공격을 감행한다 해도 6대2의 숫자 우세는 결국 중국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결국 리우 중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대는 속도를 10노트로 줄이되 진로는 유지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타협이었습니다. 속도를 줄임으로써 협상의 여지를 보이면서도 진로를 바꾸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해군이 실제로 선제 공격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긴장이 고조되었다 해도 먼저 방아쇠를 당기는 쪽이 국제사회에서 감수해야 할 정치적 부담은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우 중장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교리는 중국 해군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한국 해군은 반세기 넘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면서 선제 타격과 압도적 화력 투사라는 독특한 전술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들에게 위협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지 협상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함대가 속도를 줄이며 계속 북진하는 것을 확인한 이소령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전투정보실장인 김대위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위치는 어떤가? 김대위는 즉각 수중음향통신으로 전송받은 최신 위치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박 함장이 지휘하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은 현재 중국 함대 진행 방향 정면 수중 200m 깊이에서 완전히 정지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김대위에게 전 승조원에게 전투 준비 완료를 지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함내 방송을 통해 이 소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3분 후
적 함대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개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승조원은 충격에 대비하라는 경고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뉴비함의 전투정보실에서는 32명의 숙련된 장교와 사병들이 각자의 콘솔 앞에서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무기 통제관인 박중희는 화면에 표시된 8개의 적 표적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컴퓨터는 이미 최적의 타격 순서를 계산해 놓았습니다. 1순위는 두 척의 이지스함, 이들을 먼저 무력화해야 나머지 순양함들의 대공 방어망이 무너지게 됩니다. 2순위는 선두의 청다오함과 그 옆에 다레남, 3순위는 나머지 4척의 순양함들이었습니다. 박중희는 타격 계획을 최종 확인하고 이소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이소령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2분 40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국 함대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1분 이내에 회항하지 않으면 무력 대응을 개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다오함의 함교에서 두 번째 경고 메시지를 받은 리우 중장은 이제 진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어조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작전 명령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베이징 본부에 긴급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위성통신으로 본부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5분 이상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1분이 흘러갔습니다. 이소령은 시계의 초침이 정확히 60을 가리키는 순간 조용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격 개시! 박중희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뉴비함의 선체 중앙부에 설치된 KVLS 수직발사대 8개 해치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열렸습니다. 강력한 가스 발생기가 점화되며 엄청난 압력이 발사관 안을 가득 채웠고 그 힘으로 8발의 해성 3대함 미사일이 연기 기동을 뿜으며 수직으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각 미사일은 발사관을 벗어나자마자 자세 제어 추력기를 작동시켜 방향을 북쪽으로 틀었습니다. 동체 하부에 장착된 고체 로켓 부스터가 점화되며 하얀 연기 꼬리를 남기고 미사일들은 급가속했습니다. 불과 3초 만에 속도는 마하 0.8까지 올라갔습니다. 미사일들은 해발 50m 고도에서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고 탑재된 능동 레이더 탐색기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청다오함의 레이더 담당 사병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적 미사일 8발이 이쪽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우 중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즉각 함대 전체에 대공 방어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모든 함선의 대공 레이더가 최대 출력으로 전환되었고 근접 방어 무기 체계들이 일제히 표적을 향해 포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닝보함의 전투정보실에서는 자동화된 전투체계가 즉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HHQ-9 대함미사일 8발을 동시에 요격하기 위해 HHQ-16의 대공미사일 32발이 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수직발사대의 해치들이 연속적으로 열리며 첫 번째 미사일이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닝보함의 승조원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해성 3 미사일은 단순한 대함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고도로 정교한 전자전 능력을 탑재하고 있었고 적의 레이더 신호를 분석하여 최적의 회피 기동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8발의 해성 3 미사일은 닝보함의 대공 미사일이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자마자 프로그램된 회피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4발은 급격하게 고도를 낮춰 해수면 위 5m까지 내려갔고 나머지 4발은 반대로 고도를 200m까지 올렸습니다. 동시에 미사일들은 불규칙한 지그재그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닝본보함에서 발사된 HHQ-16A 대공미사일 32발 중 절반은 급격한 고도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빗나갔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표적을 추적하며 근접했지만 해성 3 미사일들이 방출하는 강력한 전자기 교란 신호에 유도장치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실제로 명중한 것은 단 4발에 불과했습니다. 2발의 해성 3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며 불덩이로 변했지만 나머지 6발은 여전히 중국 함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청다오함의 근접방어 무기체계인 타입 0.3 0879리 발칸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5,800발의
30mm 텅스텐 철갑탄이 쏟아져 나오며 하늘에 금속의 장막을 형성했습니다. 포탄들이 그려내는 붉은 예광탄 궤적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발의 해성 3 미사일이 이 화망 속을 뚫고 들어오다가 동체 중앙부에 여러 발의 직격탄을 맞고 공중 분해되었습니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바다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발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2발은 닝보함을 향해, 한 발은 청다오함을 향해, 나머지 2발은 청다오함 양옆에 위치한 다롄함과 진안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각 미사일의 능동 레이더 탐색기는 이제 표적을 완벽하게 포착한 상태였고 최종 도립 단계에 들어가며 속도를 마하 0.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닝보함을 향해 날아오는 2발의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 타입 0.308 시스템이 마지막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수천 발의 포탄이 쏟아졌지만 2발의 미사일 중 1발만 겨우 격추되었습니다. 나머지 1발은 닝보함의 우현 중앙부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250kg의 고폭탄두가 함체 내부 깊숙이 침투한 직후 폭발했습니다. 오렌지색 화염 기둥이 함체를 뚫고 하늘로 치솟았고 폭풍이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닝보함의 중앙부 구조물이 뒤틀리며 무너져 내렸고 함교와 레이더 마스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닝보함의 함체 중앙부에서 터져나온 폭발은 단순한 화염과 연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50kg의 고폭탄두가 수선 아래 3m 지점에서 장렬하면서 함체의 중요한 격벽 3개를 동시에 파괴했고 그 충격으로 인근의 연료 탱크가 연쇄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치솟았고 함체 내부에서는 2차 폭발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6,900톤짜리 거대한 철갑 괴물이 마치 장난감처럼 우현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함교에 있던 닝보함의 함장 왕대령은 충격으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귀에서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고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함교의 모든 전자장비가 먹통이 된 상태였습니다. 비상 조명만이 깜빡이며 희미한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승조원들의 비명소리와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왕대령은 비틀거리며 함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함체 중앙부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에서는 여전히 화염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 모든 것이 뒤틀리고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승조원들이 화염을 피해 갑판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함체의 급격한 기울기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일부는 이미 바다로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청다오함을 향해 날아온 해성 3 미사일은 함소 바로 아래 수선부를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미사일은 함체를 관통한 뒤 전방 탄약고 바로 옆에서 폭발했습니다. 청다오함의 함장과 승조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탄약고에 보관되어 있던 HHQ-9 대함미사일 12발의 고체 추진제가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청다오함의 함소 3분의 1이 문자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발이 함체를 두 동강 낼듯이 찢어 놓았고 철갑 파편들이 수백 미터 반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7,500톤급 순양함의 거대한 몸체가 마치 거대한 고래처럼 앞부분이 들어올려지며 뒤로 젖혀졌습니다. 함교에 있던 리우 중장은 충격파에 날아가 벽면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청다오함의 함수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한미 쪽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올랐습니다. 거대한 함체가 거의 45도 각도로 기울었고 갑판 위의 모든 물건들이 앞쪽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승조원들은 손잡이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많은 이들이 그대로 함수 쪽으로 굴러 떨어졌고 일부는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청다오함은 이제 더 이상 전투함이 아니라 거대한 철관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롄함과 진안함을 향한 2발의 미사일도 각자의 표적을 정확하게 찾아갔습니다. 다롄함의 근접 방어 체계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지만 해성 3 미사일이 최종 도립 단계에서 보여준 예측 불가능한 뱀 기동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미사일은 다롄함의 좌현 함교 바로 아래를 관통했고 함교 내부에서 폭발했습니다.
함교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지휘 인력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진안함은 조금 더 운이 좋았습니다. 미사일이 한미 쪽을 타격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침몰은 면했지만 추진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함선은 제자리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화재 진압반들이 급히 출동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불과 3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중국 함대의 중핵이었던 4척의 함선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량의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대위에게 두 번째 공격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김대위는 즉각 표적을 재설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4척의 순양함과 손상되지 않은 또 다른 이지스함, 선양함이 목표였습니다. 선양함의 함장 장대령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참극을 보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인 숫자 우세를 자랑하던 함대가 순식간에 절반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는 즉각 전 함대에 긴급 회항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작전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모든 함선이 일제히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령은 적 함대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두 번째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류비함의 수직 발사대에서 다시 8발의 해성 3 미사일이 연기 기둥을 뿜으며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표적이 명확했습니다. 선양함의 4발, 나머지 순양함들에게 각각 1발씩이었습니다. 장대령은 레이더 화면에 다시 나타난 8개의 적 미사일 신호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선양함은 이미 모든 대공 미사일의 절반 이상을 첫 번째 공격에서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미사일로는 4발의 해성 3을 모두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함교 안의 모든 승조원에게 충격에 대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선양함은 남은 모든 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2발의 HHQ-16A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고 근접 방어 체계도 최대 발사 속도로 작동했습니다. 4발의 해성 3 미사일 중 2발이 공중에서 격추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발은 여전히 살아남았고 그들은 정확하게 선양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선양함의 중앙부 수직 발사대를 직격했습니다. 발사대 안에 남아있던 미사일 6발이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선양함의 중앙 갑판이 말 그대로 위로 솟구쳐 올랐고 함체의 용골이 뒤틀리는 소리가 바다 위에 메아리 쳤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은 이 혼란 속에서 함교를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장대령과 그의 참모들이 있던 함교 전체가 불덩이로 변했습니다. 선양함은 이제 완전히 전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함체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았고 함선은 급격하게 우현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생존한 승조원들이 갑판 위로 뛰쳐나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바다로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900톤짜리 이지스 구축함은 서서히 침몰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4척의 순양함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각 함선을 향해 날아온 해성 3 미사일들은 대부분 목표를 명중시켰습니다. 옌타이함은 함수 부분에 직격탄을 맞고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웨이하이함은 엔진룸이 파괴되어 검은 연기를 뿜으며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칭다오함과 르자오함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를 입었지만 더 이상 전투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령의 작전에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수중에서 대기하고 있던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박 함장이 지휘하는 이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은 중국 함대가 혼란에 빠진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박 함장은 음향 탐지 장교에게 가장 가까운 표적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칭다오함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조용히 심도를 70m까지 낮췄습니다. 함수에 장착된 6개의 어뢰 발사관 중 1번과 2번 발사관이 주수되었습니다. 발사관 안에는 각각 100상호 중 어뢰가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이 어뢰는 최대 속도 50노트로 수중을 질주할 수 있었고 270kg의 고폭탄두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박 함장은 사격 통제 컴퓨터가 계산한 발사 재원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표적까지의 거리는 4,000m, 표적의 속도는 12노트로 남쪽으로 도주 중,
최적의 명중 지점은 표적 함선의 중앙부 수선 아래 5m 지점. 모든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박 함장은 조용히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1번 발사관의 외부 해치가 유압으로 열렸습니다. 발사관 안의 압축 공기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며 백상어 어뢰를 밀어냈습니다. 어뢰는 발사관을 벗어나자마자 추진 모터를 가동했습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기 시작했고 어뢰는 급가속하며 표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3초 뒤 2번 발사관에서도 두 번째 어뢰가 발사되었습니다. 칭따오함의 음향 탐지 장교가 수중에서 들려오는 고속 추진음을 감지한 것은 어뢰가 발사된 지 불과 10초 뒤였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어뢰 경보를 울렸습니다. 함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고 함장은 즉각 긴급 해피 기동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5,000톤이 넘는 순양함이 방향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백상어 어뢰는 정확하게 칭따오함의 중앙부 수선 아래를 타격했습니다. 270kg의 고폭 탄두가 함체 바로 밑에서 장렬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물을 통해 전달되며 함체 하부를 때렸습니다. 수압의 해머 효과로 인해 함체의 격벽 여러 개가 동시에 찢어졌고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함체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칭따오함의 승조원들은 급히 방수 격벽을 닫으려 했지만 두 번째 어뢰가 이미 한미 쪽을 타격한 뒤였습니다. 한미의 조타실과 추진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칭따오함은 더 이상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고 함체 내부로 유입되는 물의 무게 때문에 급격하게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 함대에서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르자오함 단 한 척뿐이었습니다. 르자오함의 함장은 더 이상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단지 전속력으로 남쪽으로 도주하라는 명령만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르자오함은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며 30노트의 속도로 전장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령은 도주하는 르자오함을 레이더 화면으로 지켜보다가 김대위에게 추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6척의 순양함 중 4척이 침몰하거나 무력화되었고 2척의 이지스함 중 1척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작전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유비함의 함교에서 이 소령은 전술 화면을 응시하며 전장의 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화면 위에는 여전히 8개의 표적 신호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이미 움직임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닝보함과 청다오함은 급격하게 침몰하고 있었고 선양함은 우현으로 거의 60도 가까이 기울어진 채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칭다오함 역시 함소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한미가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습니다. 김대일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도주 중인 르자오함의 현재 속도는 32노트이며 현재 위치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추가 타격을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류비함의 수직발사대에는 아직 16발의 해성 3미사일이 남아있었고 도산 안창호함 역시 4발의 어뢰를 더 발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적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이 소령은 해군 사관학교 시절 전술교관에게 배웠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중국 함대는 이미 전투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8척 중 5척이 격침되거나 무력화되었고 함대 지휘관이었던 니우 중장은 청다오함과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살아남은 함선들은 오직 생존만을 위해 남쪽으로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통신장교에게 작전사령부로 상황보고를 전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적 함대 6척의 순양함 중 4척 격침 확인, 1척 중파, 1척 도주. 적 이지스함 2척 중 1척 격침 확인, 1척 도주. 아군 피해 전무, 작전 목표 달성. 이 소령은 보고서 마지막에 자신의 서명을 추가하며 작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은 아직 완전히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침몰하는 함선들 주변 바다에는 수백 명의 중국 해군 승조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동료를 찾아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고, 일부는 그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염에 휩싸였던 함선들에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바다 위에는 기름막이 넓게 퍼져 무지갯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김대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함선으로 그들을 구조할 수 있겠는가? 김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아직 적대 상태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작전을 펼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적 함선들이 다시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통신장교에게 중국 해군 본부로 직접 통신을 시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제해상 조난 주파수를 통해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전투를 종료했으며 생존자 구조를 위해 이 해역을 중립수역으로 선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구조함을 파견할 경우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중국 측이 원한다면 한국 해군이 직접 생존자들을 구조하여 인도할 수도 있다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30분 뒤 베이징의 중앙군사위원회에 도달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고위 장성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일부는 즉각 추가 함대를 파견하여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해군의 최신의 함대가 단 2척의 한국 함선에게 일방적으로 격파되었다는 사실은 양국 간 해군 전력의 질적 격차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앙군사위원회는 한국 측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시간 뒤 중국 해군의 구조함 3척과 병원선 1척이 해당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약속대로 이들을 공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류비함에서 헬기 한 대를 띄워 생존자들의 위치를 중국 구조함에게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중국 구조함들은 총 473명의 생존자를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청다오함, 닝보함, 선양함, 칭다오함의 승조원 중 절반 이상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바다 및 철관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이 소령의 류비함과 박함장의 도산 안창호함은 다음날 새벽 부산 작전기지로 귀환했습니다. 부두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해군 장병들과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함선이 접안하자 함교에서 내려온 이소령과 박함장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전사령관인 최 중장이 직접 부두로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소령의 손을 굳게 잡으며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이소령은 경례로 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이 바다에 잠겼고 그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발사한 미사일 때문에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 중장은 이소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한 일은 수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킨 것이라고. 만약 중국 함대가 부산항에 진입했다면 그 이후 벌어졌을 상황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고. 이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청와대에서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으로부터 상세한 작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명의 요지는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영해와 주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즉각 한국 정부의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호주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실질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이미 한국 해군의 전투력을 뼈저리게 경험했고 추가적인 군사 충돌이 중국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각국의 해군 연구소와 싱크탱크들은 이번 교전을 상세하게 분석했고 그들의 결론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전술 운용 능력과 무기 체계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조합은 어떤 함대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중국 해군 내부에서는 대규모 인사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작전을 승인했던 고위 장성들 중 상당수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해군 교리 전체가 재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들은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현대 해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국 해군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 이소령은 청와대로 초청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그에게 직접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박함장과 류비함, 도산 안창호함의 주요 승조원들도 함께 훈장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대통령은 이소령과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이소령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발사 명령을 내릴 때 두렵지 않았느냐고. 이소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웠다고. 하지만 더 두려웠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상황이었다고. 만약 중국 함대를 그대로 놔뒀다는 그들은 부산항에 진입했을 것이고 그 이후는 외교적 협상이 아닌 실질적인 점령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내린 결정은 이 나라를 지켰고 우리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고. 당신은 영웅이라고. 이소령은 경례로 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바다에 잠긴 수백 명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산항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이 다시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항구 노동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부산 앞바다 400km 해역의 수심 200m 아래에는 여전히 4척의 철갑 무덤이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백 명의 젊은 수병들이 영원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소령은 가끔 밤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8개의 붉은 점들, 발사 버튼을 누르는 자신의 손가락, 그리고 바다 위로 치솟는 화염 기둥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함 류비함은 정기 정비를 마치고 다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함교에는 작은 명판이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7일 부산 해전,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다. 이소령은 가끔 그 명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없었다고. 다만 자신의 의무를 다한 군인들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종대왕함 류비함과 도산 안창호함은 한국의 바다를 지키며 조용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는 수평선 너머를 감시하고 그들의 미사일은 언제든 발사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는 진실을. 대한민국의 바다는 오늘도 푸르고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침묵하는 칼날들이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들은 필요한 순간이 오면 주저없이 적을 베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종대왕함과 도산 안창호함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대한민국 해군이 세계 최강의 해군 중 하나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